네, 10월 1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든 하루였죠?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하루인데. 힘드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작가님이 저한테 방송에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고. 네. 하여튼 뭐 이번 한 주, 오늘만이 아니죠.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또 거시적인 경제 전반, 다른 글로벌 환경도 정말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만 더 안 좋아질 것이냐. 한국만도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나쁜 거는 외국 거 받아들이고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하여튼 문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냐. 더 안 좋아질 것이냐. 좀 나아질 것이냐. 다음 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는 계속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실적 추정치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뭐 가끔은 이제 계속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현금을 갖고 있었어도 어제나 그제에는 거의 다 소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좀 분위기는 괜찮았었고 근데 오늘 좀 유독 더 세게 맞아서 저도 뭐 물린 주식도 수두룩하고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물론 비중 단타하는 것들도 성공하는 거 이번 주에도 뭐 오늘도 몇 개는 또 단타로 수익 내고 나오긴 했었지만 뭐 그 단타 조금 한다고 해서 전체 총잔고를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중장기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개별 종목들도 뭐 종목에 상관없이 다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가 어떻게 지금부터는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생각도 말씀드려보고 또 증권사들에서는 또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 촬영을 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실 모든 금방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키보드 던지고 그냥 술 마시러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점심 때. 증권사 직원들 가끔 그러죠. 네, 증권사 직원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뭐 자리에 있어봤자 별거 없다 싶으면 대응할 것도 없고 이미 주식들도 대부분 다 물려 있고 현금이 있다고 한들 오늘 같은 날 뭐 사기도 사실 쉽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월요일 날 또 불안하니까. 그렇죠. 월요일까지 쉬니까 화요일 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오늘은 뭐 개점 휴업인 상태로 하죠. 근데 저는 뭐 얼떨결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오늘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근데 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원인부터 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게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인 것인지 인플레이션 문제 얘기하면서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중국의 헝다 때문인지 중국의 전력난 때문인지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번 주 주중에 한번 뭐 중국 전력난 때문에 한번 그 이슈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뭐 헝다 이슈는 사실 뭐 지난주에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전력난 이슈도 좀 있었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관련 문제는 이미 너무나도 다 잘 알려진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매년 나온 또 문제잖아요. 그냥 해결할 거다. 하다가 그냥 막판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영업이익 추정치가 꺾였다는 거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거죠.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차트 좀 보여주세요. 요 부분인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 네, 그러니까 22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지금 계속 반도체 이번 주에 나왔던 리포트들도 지금 신규로 나왔던 리포트들 그다음에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들 보면 22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다.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러네. 자, 이거부터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인데요. 지금 21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계속 다 나와요. 오늘 발표한 수출 지표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거 다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죠. 상반기 또는 여름 지나면서. 근데 지금 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둔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일반 뭐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YOY예요. 사실 올해가
작년 대비 너무 극단적인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디 포까지가 제대로 합리적인 범위냐.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오버슈팅까지 갔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올 여름 많이 팔았었고, 제가 9월달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반전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이 정도 가지고는 뒤집기는 너무 수량도 부족하고, 대형주들이 한번 시세를 내고 꺾이는 구간에, 추세적으로 꺾이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사이클, 주가 사이클 특성상 이제 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조금 시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오늘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저희 웬만하면 저희 회사 리포트들을 잘 여기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기는 저희 회사 차트를, 저희 회사에서 만든 리포트를 말씀 잘 드리진 않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21년이 올해고 22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 코스피 전망치, 이게 내년에 늘긴 늘어요. 늘긴 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늘긴 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저효과, 이 전망 상승률. 근데 이 상승률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구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22년 정도의 내년에도 결국은 절대적인 레벨은 올해보다 증가는 맞아요.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한 3,000포인트 레벨 정도가 오늘 리포트 다른 데서 나온 걸 보면 3,000포인트 레벨이 PBR, 선행 PER로, 내년도 영업이익 PER로 봤을 때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항상 10배에서 11배 정도 수준 맞춰줬을 때, 그 정도 레벨이 3,000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혹시나 3,010배 이하로 떨어지면 10% 정도 더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외부 그렇죠. 충격이든 뭐 수급적인 이슈든지가 외부 충격이 있으면 10배 정도 가면 2,700이거든요. 그 정도 레벨 다운까지는 언제든지 또 가능은 하다. 이제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의 특성상 이제 오늘도 약간 반대매매 느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쾅쾅 2번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첫날일 수도 있어요. 첫날의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8월 말에 있었던 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이랑 좀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나고 나면 기간 조정으로 얇게 맞을 거를 가격으로 세게 맞은 거거든요. 오늘 그렇지. 하루.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만 좀 버티면 그 레벨이 어디가 지지될 건지는 사실 후행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3,000포인트에서 올라온 3,000포인트 지지를 놓고 보기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차라리 언제쯤 사줄까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게, 어느 레벨에서 들어올까를 기대를 해보는 게 사실 좀 더 생각이 편하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역으로 추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2,700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서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범위가 넓긴 한데 우리가 애널리스트들하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인 거고, 또 종목마다는 좀 다르겠죠. 이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저희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거 좀 닫겠습니다. 좀 창 좀 닫아 주실래요? 아니요. 이거 방송을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네. 카톡에 떠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보시는 분 자체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출연자분들이 이제 증권사 사기꾼이다 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 다 못 믿는다, 이제 비난의 화살을 아마 돌리실 겁니다. 근데 저도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 좋았을 때는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물론 떨어지면 그 스트레스를 풀 해소 상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이제 황 팀장에서 황가로 바뀌는 이제 타임이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좋아했던 분들도 이제 다 사자 올라간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들이 깨지는 순간들이거든요. 특히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별로여도 미국 주식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대표님도 시작 전에 그러셨잖아요. 미국 주식 팔아야 되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구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구간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의 느낌을 보여주는 그림이 딱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밑에 거 보면 되는데, 이거 많이 본 그림이실 건데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목표치가 더 아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건 아는데 장기 투자를 했더니 지금 더 아래에 있네. 시간만 버티면 되나 이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공포의 구간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는 그 과정도 겪었어.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계좌 수익률이나 종목의 수익률은 처참한 케이스들이 많죠. 네, 처참한 케이스도 많고 피커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장기 투자가 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사실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는 뭐 한 소리 하실지언정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한국 시장은 항상 약간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선반영이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선반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적에 대한 선반영인지 아닌지 또는 제가 실적 추정치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실적이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예상할 수 모르는데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저는 과거 패턴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카카오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딱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출연하자마자 말씀드렸던 게 2018년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또 볼게요. 이거 말고. 어딨냐? 네, 요겁니다. 이게 언제 리포트냐면요. 2018년 상반기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2018년 상반기. 예. 자, 그때 주가 차트를 보면 다음번엔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이고 여기죠. 자, 이때부터 주가는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2016년 5월 30일부터 기준을 삼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갔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 2018년 상반기 요때쯤 리포트예요. 요때쯤. 주가는 여전히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거 주봉입니다. 내려와서 뭔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갖고 있었다는 점들인데요. 이때 리포트를 보면 2018년 상반기니까 F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6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64조. 그리고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내년 목표치는 67조, 20년 68조. 근데 이때도 사실 상승률은 줄고 있었잖아요. 보면 그렇지. 53조에서. 네. 그러니까 보시면 2016년도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에서 여기에 상승폭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2016년, 2017년, 2017년 말까지 올라갔었고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엑시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대로만 나왔어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살나진 않았을 건데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 연간을 보면 19년도에 2018년도에 60조, 59조 정도 나왔잖아요. 약간 못 미쳐. 근데 19년도에 완전 박살이 나죠. 28조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실제는. 그러니까 예상치는 53조, 60조가 넘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60조 이상. 근데 실제 가서는 이게 완전 박살이 2019년, 20년 가도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하는 그때 당시에 2018 상반기 어떻게 그걸 예상하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역으로 거래량 통해서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 털어내는 그림이 없었을 거다. 최소한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다시 또 몇 년 동안 기어서 하다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쭉 낮아지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낮아지고 그러다 갑자기 내년도 전망치가 쭉 올라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거래량에서 다시 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는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삼성전자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배당 정도 투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정도 만약에 내년 우리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대로 정도, 그 다음에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PER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사진 수준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미 가격 조정도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그때는 배당 투자 하시다가 배당 나오면
배당금 가지고 또 사고 계속 그러면 이제 복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하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를 기다리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자 수익, 캐리 수익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가 올랐을 때 이제 큰 수익을 얻는 게 이제 그렇게 하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신규로 입성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막 놀렸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수익 났다. 그런 분들이 속으로 얼마나 쌤통이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주식을 하시는 저희들은 여기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인고의 세월을 몇 개월을 버텼는데 지금 심적 고통, 물적 고통을 다 버텼는데 여기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놀림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를 갈고 공부하시고 버티시는 구간. 지금 나중에 장투를 승리한다. 의미 없고. 없죠. 지금 의미 없어요. 카카오 모든 종목이 다 손절 의미 없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배당을 이용하든 아니면 본업에서 캐리 수익을 뭐 아끼시든 하든지 간에 지금 일단은 버티는 구간이 맞고요. 여기서의 그러니까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기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죠, 여기. 네, 여기 내년에도 영업이익 전망치 증가율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절대 규모는 올해보단 늘어난다. 올해만큼의 기저 효과는 없더라도 내년에도 절대 규모는 늘어난다. 왜냐하면 수출이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만 해결된다면 자동차도 좀 더 팔릴 거고 이 부분들이 더 늦어져서 자동차도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영업이익 추정치 전망치 또는 이제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전망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3분기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망치들이 크게 훼손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이 될 겁니다. 다만 한국 시장 특유의 반대 매매, CFD 반대 매매, 스탁론 반대 매매, 뭐 미수, 신용, 담보대출 반대 매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 빡 올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또 버텨내면 사실 이걸 길게 끌고 가면 더 안 좋아요. 그냥 세게 맞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내고 악성 매물 털어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정리해버리는 게 시간, 기회비용 더 아껴주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사실 반등이 나오면 V자 반등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물량 싹 정리해버리고 반등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참았다가 정말 옆에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젊으신 분들 20대 하는 말로 친구 매매라고 하잖아요. 친구가 한 20% 물리면 들어가는 거. 네. 정말 힘들다, 괴롭다. 그런 분들, 주변 분들이 그런 고통을 할 때 특히 이제 주식 많이 하는 분들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랑 같이 주식하는 선수라고 하는 분들의 카톡방이나 여러 가지 대화방들도 다 조용했어요. 뭐 할 말이 없죠. 사실 이 장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할 말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대금. 지금 거래대금도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많으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또 샀다가 좀 올라오면 또 반등하면 또 매매했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매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는 절대 올라간다기보다 개인들은 주식시장을 올릴 수 없다. 버티는 정도. 네, 버틸 수는 있어도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한국 시장이 선진화돼서 더 어떻게 될지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국 시장이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된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주식시장 바라보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냥 마치 그냥 작년에 사실 좀 언론에서 너무 동학개미 운동부터 시작해서 너무 과하게 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는데 사실 말만 하면 다들 말씀들 하도 하셔서 그냥 내 돈이나 벌자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또 댓글로 어떻게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은 중간재적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식을 사서는 주가에 시원한 반등 나오기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죠. 사줘야 네. 장은 올라갈 수 결국 있다. 지수 플레이는 외국인이 해야 된다. 네,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정직해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면 따라서 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죠. 다만 우리보다 먼저 팔죠. 얘네들이.
근데 사실 이번에 올 여름에 고생을 했던 거는 너무 지나친 대형주에 대한 믿음. 오늘 방송 컨셉을 사실 전 대형주의 배신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그나마 저는 믿고 있었던 몇 가지 대형주들도 사실 오늘은 다 쓸려서 내려왔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국면이다. 예,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다시 사주기 전까지는 네. 지수 플레이를 막 해주기 전까지는 오를 가능성은 좀 없다. 없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지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3,100 언더에서는 아까 뭐 2,700까지도 내려갔어요. 거기는 일시적인 뭐 외부 변수나 슈팅 나오면 거기는 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2,700까지 간다는 그렇게 건 절대 된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찍고 다시 올라올 네. 수 있다. 차라리 그러면 V자 반등이 더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그러면 2,700 가네? 지금 다 일단 정리하고 그건 2,700에서 아니죠. 사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지금 3,000포인트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도 가능해요. 현금이 있기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3,100 이하부터는 사도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3,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근데 지금의 손절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으면 나오긴 높은데 아직은 조금 여지는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게 삼성전기 오늘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리포트 제목이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을 좋아했었는데 보시면 이것도 뭐 턴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여전히 별로 좋지 않죠. 쓸려서 내렸다고 보는데요. 보면 긍정적인 다 내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업들은 좀 이제 슬슬 중립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든 사업 부분의 전망이 좋다. 상대의 우위가 뚜렷하다. 뭐 다 호실적과 편안한 2022년. 내용 다 좋아요. 내용 읽어보면 LG노텍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내년에 무조건 영업이익 좋죠. 영업이익 올라가는 걸로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기도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좋아했던 게 삼성전기, 이노텍, 기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다 보면 LG 이노텍도 뭐 잘 가는 척 하더니 그때 한번 뭐 맞았죠. 애플카 이슈 인해서 했다가 다시 또 지수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좀 그나마 잘 버티던 게 오늘 조금씩 위태위태한 장기 이평선 다 깨지고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대형주 추천드릴 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꺾여버리면 항상 저는 전제 조건이 시장이 꺾이면 대형주는 안 된다예요. 아무리 종목이 좋아 대신에 시장이 턴할 때 그런 애들이 먼저 올라올 거라는 거죠. 먼저 올라올 거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 바뀌었느냐 또는 일단 이렇게만 쓸게요. 네. 밸류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하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대형주.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일단 당분간 재미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고 차라리 내년에 올라가는 것들이 뭐 테스트 업체들 차라리 이미 선조정 나왔던 애들 중소형주 IT 소부장 쪽이 좀 낫다는 거고요. 지금 내년에 그나마 조금 좋은 걸로 보이는 게 원자재 관련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바뀐 게 화학 쪽, 화학이고 그 다음에 이쪽 디램 쪽, 그 반도체 쪽이고 이런 쪽은 나오면 우리가 버틸 근거가 좀 사라진 거죠. 화학도 안 좋다. 화학도 이렇게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과연 증가율이 나오느냐, 꺾이는 리포트들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좋아 라는 확신이 있거나 전망치들이 있으면 지금권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만약에 여기 안 좋다라고 하면 이번 하락장에서 종목 교체를 해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약간 좀 가치 투자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거래량,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관점인데 괄호하고 황가놈 관점. 황가놈. 네, 거래량 이탈이 있느냐. 네, 이거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 이탈이라는 거는 평소보다 어느 정도?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또 이거 속상한데 삼성전자로 그냥 할게요. 이런 것도.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예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 급락한 구간이 있냐. 네, 있느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구간이 있느냐. 아, 저거는 분명히 악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니까. 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이탈한 거다. 네. 최소한 다시 사들어오는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냥 기아 이런 거는 버티는 거예요. 떨어졌지만 뭔가 이렇게 잔잔발이잖아요. 네, 잔잔발인 거고 반등 구간에 이런 애들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늘은 좀 많이 밀렸지만 어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제 여기서 이렇게 이틀 동안 남들 안 좋을 때 혼자 양봉을 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이 좋아지거나 또는 지금 자동차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만 해결이 되면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셀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가진 종목이 내년 실적 또는 향후 실적이 올해 초 예상치 또는 최근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초 예상치와 내년치 예상치가 바뀌었느냐 또는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 또는 두 번째는 이미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거래량 이탈이 있느냐 없느냐. 급락하면서 네, 거래량이 급락하면서. 터졌냐. 네. 근데 지금 몇 개 대형주 시총 높은 상위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터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린 거고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이 관점에서 바뀐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 주식은 그냥 홀드 하는 거예요. 또는 더 사던가. 네, 더 사던가. 근데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는 뭐 거래량 황 팀장 말 안 믿어. 거래량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밸류에이션이야. 라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내년도 그냥 괜찮을 것 장기 투자 같아. 관점에서 그냥 흔들리는 거죠.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또는 나는 당장에 뭔가 액션이 필요한데 뭐 그 기술적으로 더 타격적인 걸 원해 했을 때 거래량 관점에서 뭔가 주포가 수급이 이탈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탈 안 한 쪽으로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주식 팔고 안 할 거면 주식을 여기서 매도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 주식을 안 할 거면 팔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속 편해요. 근데 할 거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원금 찾아야겠어. 주식으로 한번 뭐라든 해볼래.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그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파냐 안 파냐 그죠? 네. 이건데 네. 파냐 안 파냐의 기준을 지금 얘기한 두 가지 관점으로 지켜보자. 쉽게. 근데 안 팔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보니까 분위기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일단 팔았다가 현금 만들어서 더 저점에서 살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쉽지가 않아서 안 와요. 6개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제가 뭐 종목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기준에 명확한 신호가 있었을 때는 사실 말씀드리지 저는 저점 맞출 수 있다, 고점 맞출 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 있잖아요.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이 없으면 반등할 때도 없다니까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거니까. 네.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이 없으면 더 내려갈 때는 더 싸게 사고 싶거든요. 이게 기계적으로 분할로 깔아놔서 하면 모르겠지만 내려갈 때 주식이 없는 사람들 작년에 내려갈 때 주식 없었던 사람들이 1,400, 1,500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1,800, 1,900 올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주식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주식도 같이 다 떨어졌잖아. 네. 그럼 이럴 때 종목을 교체해 보는 거.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그래서 제가 기준 재준 게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나는 성향이 실적을 보는 기본적 분석가인가 또는 차트와 거래량들을 더 참고하는 기술적 분석가인가를 참고를 해서 본인이 더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쪽 해보니까 나는 이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해보는 거죠. 지금은 이평선이고 보조지표고 뭐 나발이고 다 무너졌어요. 종목들마다 대부분. 지금 엔터주 몇 개 빼고는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 뭐 지금 구간에서는 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이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포인트 모바일 얘기하면요. 포인트 모바일 우리 황 팀장이 자 봐보세요. 밸류에이션이 깨졌느냐.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 여전히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래량 이탈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다 만족해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최근에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뭐 당연히 고통스럽죠. 제가 이거 2만 7, 8천에도 막 사고 그랬었는데
역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못 팔죠. 아니 제 기준으로는 깨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신흥 SEC도요. 아 이거 완전 제 살 깎아먹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신흥 SEC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 과정 얼마나 재미없었는데 이 과정.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때 다른 대형주들 다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판에 결국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버텼냐면 매집은 있었고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만 했었어요. 언젠가는 시장의 선택을 받아주겠지. 근데 포인트 모바일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완전 개별주기는 해요. 어떤 섹터에서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테마에 낄 게 그렇죠. 없어. 네, 낄 게 없죠. 근데 이제 주가 떨어지는 구간은 누군가 사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는 주식에도 중력이 작용한다고 보는데 주식은 누군가 사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주가가 딱 올라갔다가 버티는 것도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버티는 그렇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만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조금만 사주면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앞에 있는 거래량들 추정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 모바일이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향후 추정치들 이슈나 테마들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말고 솔루엠은 먼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솔루엠은 오늘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 주식도 과연 조금 이제 얘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총이 좀 높아서 좀 비싼 부분들은 좀 있는데 내년에 실적이 얘네가 속한 테마가 내년에 성장성이 없느냐? 아니에요. 실적이 뭐 크게 깨질 것 같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탈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럼 보유하는 거죠.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서 그냥 비중 조절만 하는 거예요. 좀 올라갔다 싶으면 좀 팔았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좀 과하게 시장 대비 과하면 좀 팔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좀 팔았다 밑에 좀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종목을 포기하는 종목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아까 포인트 모바일 한번 네. 볼까요? 그렇게 안 보고 싶네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네.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그죠, 많이 내렸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죠? 아직도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싼 가격이냐 그동안 오른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네. 보는 분들이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일봉으로는 좀 많이 빠졌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버틸만 한데라고 생각하지만 뭐 현대차나 다 마찬가지죠. 삼성전 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뭐 삼성전자도 대표 저기겠죠? 뭐 이렇게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살 때야? 아니면 지금이 더 이상 안 떨어질 때야?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 의심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종목마다 또 다른 거고 결국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의 심리나 분위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 지수를 만든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3천 이하부터는 내년도 실적이 그래도 추정치만큼만 나와준다는 가정하에 3천 이하부터는 역사적인 PER 밴드 상으로서 하단이기 때문에 지켜줬던 라인이 11배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 종목은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거죠. 한 언제쯤 살아날까요? 이게 참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거와 어느 정도만 분명히 참으면 이제 돼. 3분기가 끝났잖아요. 3분기 끝났고 이제 4분기 들어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 대형주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 추정치 되게 좋잖아요. 뭐 16조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되게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그때 잠깐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과연 추세적으로 사줄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이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언제 사느냐인데 코스피가 절대적으로 싸져서 락바텀 정도 돼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에선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 가격이 아직까지는 마지노선 한 2,700까지는 보는 거예요. 네, 혹시나 있을 외부 충격이나 뭐 시장 다들 막 뚝뚝 떨어지는 외국인들이라고 뭐 굳이 올려 살 필요는 없잖아요. 밑에 떨어지는 거 받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네, 그 가격이 최대로 마지노선으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건 2,700 정도라는 거죠. 3,000 이하로 보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2,700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3,000 이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밸류에이션 라인이 그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도 결국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다 반등이 나올 건데
그 시점은 3,000 이하 포인트 정도가 3,000 포인트 이하가 합리적으로 아직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1, 2주 만에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이렇게 반전된 것처럼 또 아주 좋은 환경으로 또 갑자기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이후에. 당장은 안 보여요. 당장 안 보여요. 솔직히. 네. 뭐 그렇지.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갑자기 다음 주에 타결될 일도 없을 거고 네. 보통 끝부분이 되니까. 몇몇 분이 이제 슬슬 저한테 연말 랠리 오는 거 아니냐,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산타 랠리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은 없습니다. 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정해놓고 갈 거예요. 왜냐면 또 이제 10월달 제가 그래서 올해 장사를 저는 많이 해봤자 11월 초 정도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1월 중순가면 또 대주주 관련된 이슈들이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 사줘야 연말 랠리가 나오는데 오르면 다들 팔려고만 할 거잖아요. 결국은 큰 손들이 올라가면 다 팔 건데 개인 수급도 그러면 연말 랠리가 오기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생각보다 좋아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일단 그 비율로는 뭐 워낙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크기는 3분기보다도 오히려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4분기 훨씬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 다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극히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은 비효율적이라서 현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돼서 언젠가는 시장이 반영해 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현재 가격이 저는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좋으면 그 가격이 갈 리 없다.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싸져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들고 있는 분들 일단 뭐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 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떨어질 수는 불안하잖아. 있지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좀 더 떨어져야 반등도 빨리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20% 있나, 마이너스 25% 가나, 저기서부터는 심리적인 타격감이 크지 않습니다. 불안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시는 게 맞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뭘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거고요. 아, 지금도 바꿀 타임은 아니고? 아니죠. 반등할 때? 네, 지금은 이 정도면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나 거래량 이탈됐던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때 다 반등 나올 거예요. 거기서 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잘라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에 부합되는 걸로 바꿔요. 거기서 내년에 좋아질 종목? 그렇죠. 내년에 좀 바꾸는 거고요. 내년에 좋아질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 쪽이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는 이미 선조종 많이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이고 엔터 주식들 그냥 위드 코로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위드 코로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 투어부터 시작해서 호텔 신라나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뭐 이런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런 종목들이라고 뭐 버티나. 근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강한 게 또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가지 않겠냐, 뭐 수소가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하던데. 2차 전지는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글쎄 중장기적으로는 중기도 아니고 저는 장기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중기로는 분명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성장주들을 꺾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리고 지금 조금 그 소재 주식들 몇 개 종목들은 이제 뭔가 거래량상으로 꼭지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꼭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한들 편한 주가 흐름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금융주로 뭐 옮겨 타라 이런 얘기 이것도 이미 그렇죠. 늦은 얘기죠. 네, 뭐 금리 인상 수혜가 되니까 최근에 보면 오늘도 뭐 화재 주식들, 보험 주식들이랑 보험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 오늘 보면 현대해상 오늘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현대해상. 네, 현대해상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거는 현대해상 많이 올랐고 키다리스트 이것도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주식이죠. 언제 이렇게 대량의 연봉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이 약간 조정받았을 때
이어 교체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싼 주식들을 사야 될 것이냐 안 움직였던. 근데 지금 시장 보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는 주식만 계속하고 한국 BNC가 어떻게 됐나 오늘은요? 저는 어제 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꺾이길래 이거 터졌네요 드디어. 한국 BNC가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딱 희한하게도 분기 말에 종목이 이제 좀 부러지는 느낌이 좀 났잖아요. 한국 BNC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오 리더스였나요? 이 주식도 그렇고요. 얘는 또 올랐네요. 근데 지금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 종목들이 지수를 끌지 못했지만 시장의 수익률을 한참 상회한 종목들이 좀 어제 꺾이는 종목이 나서 좀 색깔이 좀 바뀌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빠졌죠. 근데 그다음에 요 섹터 안에 있는 것들이 저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에코프로 BM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 BM도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초대형 거래량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좀 오버슈팅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주식이 이제 좀 쉬러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주도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겠죠. 네. 오늘 보면 컨텐츠들은 강했거든요. SM도 그렇고요. SM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JIP. 네. JIP도 JIP는 오늘 밀렸지만 어제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하나 뭐죠? YG 참. 네, YG를 말씀드린다는 게 YG 엔터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내년에 콘서트 할 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조금 이제 오징어 게임 히트를 치면서 현대적으로 컨텐츠들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고 뭐 에이스토리라던가 이런 쪽인데 뭐 하이트질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언급 드리는데 네, 오늘은 좀 같이 쓸려 밀렸지만 오늘 다시 거리두기 또 연장한 또 발표하면서 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뭐 그렇게 부담 없이 살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좀 문제는 있죠. 내년도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수급으로 이탈이 있느냐? 이건 아닌 거죠. 두 번째 종목이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저항선 가면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또 다시 샀다가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네.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들고 갈 만한지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그동안 좀 얘기했던,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어제 보니까 갑자기 부강약품에 대해서 한 30%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하락이. 부강약품은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 부각돼가지고 조금 상승한 측면이 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게 좀 시장에서 어제 이제 다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기한다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왔어요. 이제 뭐 실패였으면 다시 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렇지. 네. 가능성 없다. 본인들이 아는 포기는 거잖아요.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부강약품이 코로나 치료제가 주식이 오른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재료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 그러니까 저도 아니 부강약품이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는데 그렇죠? 네. 27%가 빠지길 이렇게 빠질 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악재는 민감하고요. 악재는 민감해서 팔아버리고 호재에도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지금 확실히 시장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그래도 한 괜찮았다라고 하면 9월 초 정도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아래 꼬리는 달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올라갔을 텐데. 그냥 이거 명분 삼아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명분이 필요해. 지금 팔기 위한 명분. 그냥 시장도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아. 팔아버려. 이거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주봉은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죠. 코로나 직전 정도까지 내려왔죠. 거의 그 정도. 네, 내려왔죠.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가려면 뭔가 이 재료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이제 기회비용 가는 구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셀트리온도 한번 봐보죠. 셀트리온도 대표적이죠. 얘도 그냥 오늘 셀트리온도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 셀트리온 시리즈는 그냥 대형주 꺾여서 바스켓으로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셀트리온은 특별한 아직까지, 개별 악재는 없고.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뭐 거래량이 쉽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부항처럼 그냥 뭐 같이 쓸려 지수에서 내려오니까 같이 쓸려서 내려왔다라고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합당한 해석인 것 같고,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몇 개 종목들은 뭐 올라가는 거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긴 하지만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개별 지금 일단은 건강관리 크게 헬스케어 건강관리 묶여 있는 것들은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상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또는 수급이 좀 들어올려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려면 그 수급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들이 팍팍 터진다던가, 아니면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좀 뭔가 실적이 개선에 대한 여지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죠. 기존에 약도 좀 덜 팔리고, 쉽게 뭐 감기약 오히려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약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감기가 네. 안 걸려요? 소아과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애들이 오히려 손 잘 닦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니까 진짜 손을 많이 닦으니까. 예, 전염병이 안 걸리니까 뭐 그런 거죠. 저희 애들만 해도 뭐 잔병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로는 완전 각계전투.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구간이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기존에 나왔던 재료인 합병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가 좀 잘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동진 세미캠. 네. 이거 진짜 조금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이거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너무 약간 직접적인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 아니에요?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인수해라 지시를 했다, 이런 뉴스 사실 인수를 했다고 했으면 됐지, 누가 지시를 했다 뭐 이런 뉴스 사실 처음 보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동진세미캠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거의 상하가까지 못 가고 29.89까지 갔었네요.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뉴스 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낚시 뉴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아예 신문 기사 내용이 저렇다고요? 이겁니다. 예. 이거 완전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띄워버리고 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엄청 심리적으로 약하다는 게, 그냥 이거 기사 타이틀 한 줄만 보고 진위 여부 파악 안 하고 그냥 산 거죠. 다. 야, 이재용이 사라 그랬대. 막. 근데 까보니까 아니었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저거 보고 뭐 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겠는데. 그렇죠. 억울하죠. 예.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파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39,000원, 40,000원대 이상에서 하신 분들은 진짜 실제로 삼성전자가 동일세미캠을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40,000원대 과연 갈까 다시? 그러니까. 실적 이익 추정치가 아무리 간다고 한들 지금 32,000원부터 40,000원까지 이만큼이 다 매물벽인데, 이런 것들이 참 그렇죠. 근데 이걸 좀 까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엄청 많더라고요. 이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부활했다라는 예전 뉴스 이런 것도 있고, 축구선수 박지영 갑자기 아스날로 이적한다, 이런 건 뭐 제재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아니에요? 것들은 정말 한국 주식시장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 명분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생각 안 하고, 생각하고 쉽지 않은 것이. 어떤 나쁜 의도로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있을 수 있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권모술수가 아주 그냥 주식시장에 난무하고. 지금 흉흉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흉흉해서. 민심이. 민심이 흉흉하고, 얼마나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38,000원, 9,000원 사셨던 분들 만약에 손질 못했다고 하면 이번 3일 연휴가 굉장히 좀 그렇죠. 지옥 같은 삶이 될 수 있죠. 그 중에서 했다면. 엄청 후회하시겠지. 네, 근데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사실 저는 동일세미캠을 언제 샀냐면, 제가 신고가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쯤 샀어요. 작년 12월 정도. 12월 샀고, 주가가 빠지지만 저는 이거 버텼었어요. 버텼었고 조금 더 샀었고, 물타기. 근데 오늘 뜨길래 많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끝났지만 아까 한 27%, 8% 막 갔을 때는 아 이거 뭔가 분명히 창 마감하면 뭔가 나오겠다 뉴스가 하나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가짜 나오니까 저게 나온 거야. 저거 진짜야 하고 봤더니 가짜 뉴스인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다 던져버렸죠. 근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한 4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했던 분이라고 하면 좀 더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주식들은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한국 주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네, 어렵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그 자기가 잘 알고 보고 뭐 이러던 주식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뭐 소문의 루머에 의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돈을 잃었으니까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으니까 만회를 해야 되니까 이런 뉴스 나오면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급해서 급해요. 그래요. 네, 다들 급하다니까요. 빨리 만회하고 심리적으로 싶고. 엄청 날카롭고 저도 뭐 그런 뉴스들 그런 전화도 엄청 많이 받고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고객들의 하소연 해석해 들어주고 이제 해결 방법 제시해주고.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그러죠. 어떻게 되냐. 뭐 어쩌라고 나한테. 그런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많이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그 심리도 알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손실 보고 뭐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죠. 2018년 10월은 이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은 살아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또 좋은 날은 옵니다. 지금 막 급하게 다른 방식으로 막 돈을 벌려고 다른 것도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낫다. 지금 구간에서는 3,100포인트 정도에서는 버티는 게 낫다. 일단은 버티는 게 낫다. 뭐 주식이 거래량이 터져서 망가지든.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 기준입니다. 완전 이상한 잡주들 말고 그래도 조금 유명한 주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됐던 어떤 그런 크게 타올랐던 불탔던 그 테마주들 그 고점에서 샀는데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눌림목일지 하향으로 갈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근데 중장기적 근데 이거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 성향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버텨야죠. 장기 투자라고 그렇게 하면 많이 급등한 주식들도 네, 버텨야 되죠. 근데 단기 관점의 성향 가지신 분들은 벌써 잘라냈었어야죠. 네, 잘라냈었어야죠. 2차 전지 주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때는 놓쳤으니. 근데 지금 어쩔 수 근데도 못 팔았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버티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단기 관점을 보면 사고 나서 3일 안에 액션 없으면 단기 투자 실패한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 거고 단기 관점으로 이 주식이 단기에 오를 거라는 예상을 보고 산 거예요. 그죠? 근데 3일 정도면 단기잖아요? 그렇지. 3일 안에 액션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죠. 팔고 올라가더라도 팔아야죠. 단기의 관점을 뭐 한 일주일을 보든 하루를 보든 뭐 스캘핑으로 보든지 간에 틀려서 입질 넣는데 안 물었어. 그럼 나와야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 단가가 이제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좀 해보자. 저는 아니에요. 물타기는 지금 물타기와 추가 매수의 사실 경계선이 종이 한 장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지. 분할 매수. 근데 지금은 저도 종목 살 때 무조건 2분할, 최소 2분할 또는 3분할로 사거든요. 근데 3분할 샀는데도 액션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돈을 넣기보다는 그냥 비중을 줄이거나 그냥 손절을 하거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물타기를 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내가 샀는데 거기가 딱 바닥일 때가 있어. 그렇지. 성공할 때가 있어. 네. 그 성공의 짜릿한 기억 때문에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몇 번 안 되는. 근데 돌이켜서 쭉 제가 과거 제 매매도 그렇고 손님들 계좌들 매매한 거를 돌이켜보면 물타기한 계좌가 그 계좌를 다 망칩니다. 그 종목이. 왜냐면 그게 습관일 수 있으니까. 네, 습관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성공하는데 다음번에 망할 수 있고. 네. 근데 그 주식 중에 한 종목이라도 그 계좌가 이렇게 쭉 꼬꾸라져 버리면 그거는 정말 대책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거른다기보다 머릿속에서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할 때 생각하는 게 이걸 과연 지금 신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규 매수했을 때 살 만한 가격이냐.
살만한 자리에 있느냐 봤을 때 살 수 있다. 뭐 장기소재인 분들은 뭐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 16만 원을 샀는데 지금 왜 못 사? 라는 게 되는 것처럼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바닥 맞추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지금 시장에는 가는 주식이 더 가기 때문에 차라리 뚫고 가는 걸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물타기는 진짜 좀 저는 그러니까 많이 의외로 근데 조심스럽게. 많은 분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좀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싸게 산다 생각하고 그냥 자꾸 모으는 거라. 네. 근데 더 많이 떨어지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시장의 위험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위험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포인트 고발을 예를 들면 포인트 고발도 지금은 물타기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제 좀 분봉을 보면서 살까 말 고민을 하지만 여기서 이런 게 하나 나와줘야 바닥에서 이런 게 뽕 이렇게 하나 나와주면 거기서가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거래량이 네. 실린. 근데 만약에 이날 예를 들어서 운 좋게 다음 주에 뭔가 급등이 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2만 원에 샀던 2만 원 거의 갔던 주식을 2만 4천 원에 어떻게 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자꾸 근데 차라리 저점을 그게 생각하는 낫다니까요. 그게 낫다니까요. 근데 그게 참 헷갈리는 게 그 앞에 보면 지금 2번이나 양봉이 나왔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 뒤에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네, 속임수 양봉이었거든. 아니 맨 뒤에. 이거? 아니 맨 뒤에. 이거요? 최근. 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양봉. 바닥에서 나와야죠. 바닥에 나와야죠. 뭔가 이제 반전의 거래량들이 좀 나와야죠. 그래 양봉이 동진 아니라. 세미캠들 이거 보면 지금 여기서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동진 세미캠을 비교를 하면 차라리 이런 거 요 정도는 나와야죠. 이렇게. 네. 야, 근데 동진세미캠은 정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작전의 향기가 나는데. 네. 캠은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 네. 안 보긴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 일단 본인의 그냥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약간 속았다라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진세미캠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속았다라고 느끼는 심정이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화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선의로 추천하거나 시황을 말씀드리지 일부러 근데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 나온 분들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저같이 이제 PB들이나 분들이 개인들 돈을 털어먹으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해를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저희 업의 숙명이긴 해요. 네, 업의 숙명입니다. 네. 자, 어쨌든 씁쓸하지만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대비책은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증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월요일은 일단 휴장이고 화요일부터인데 중국은 또 장기간 연휴 7일까지 휴일이고요. 10월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월달 이제 4분기 시작인데 과연 2022년도 1분기나 2분기 또는 2022년도 연간 EPS 추정치가 상향이 될 수 있느냐 거고요. 지금 계속 EPS 추정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떨어지는 폭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좀 사주느냐. 차라리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했잖아요. 그렇지. 네.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주면 하락은 멈춰요. 하락은 멈춘다. 이게 숏커버가 됐든 아니면 바닥에서 깔면서 사든지 간에. 근데 과연 그게 나올지에 대한 거는 가봐야 합니다. 솔직히. 네.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마법의 단어가 있죠. 선반영. 선반영. 네, 기대해 봅니다. 악재는 다 나왔다. 네, 선반영 기대해 봅니다. 지금 시장에 솔직히 나와 있는 재료 악재들은 솔직히 다 아는 재료들입니다. 네, 다 한 번씩 다 겪었던 재료들이고 그리고 식상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인데 마법의 단어 선반영을 한번 믿어봅니다. 네. 네. 킹반영이라고 하죠. 킹반영. 킹반영. 말로. 자, 그럼 일단 10월 증시 뭐 특별히 대비할 건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그냥 지켜보는 거 반등할 10월 증시는 대신에 반등하면 줄이자는 큰 골자는 맞습니다. 반등하면 줄이자에 대한 그게 내 매수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네, 매수한 가격. 그래서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반등했을 때 이 종목들이 플러스에서 팔 거라고 장담 못 드리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 대신에 지금보다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 주식시장은 10월 말까지만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11월, 12월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11월, 12월은 안 좋다기보다 변수가 크다. 변수도 많고 원래 재미없는 장이에요. 그 10억 대주주 요건도 네, 있고. 그렇죠. 단기 매매. 대신에 사실 저는 2022년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네. 역시 내년도 중소형주가 갈 거라고 네. 보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섹터랄까?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가요? 네. 유망 섹터를 내년도라면? 지금 유일하게 못 간 섹터가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인 국면에서 도는 게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드 코로나 관련 주식인데 이건 사실 조금 변수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상황이 어떻게 있는 것 되냐.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전 기대하고 있는 건 바이오. 바이오. 네, 그냥 일반 전통 바이오들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ABL 바이오나 신약 쪽. 네, 완전 이제 전통 신약 쪽이죠. 이거 보면 주가는 이제 내릴만큼 많이 내려있는 상태고, 이거 쭉 당겨서 보면 바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량 거래. 네, 대량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제일 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도 한 1년 동안 내내 쉬었어요. 내내 쉬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수급만 이동만 되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좀 터져줘요. 지금 보면 한미약품 이런 거 봐보실래요? 한미사이언스? 이게 진짜 처참해요. 한미사이언스 이런 거. 이게 말이 돼요. 예. 이거 12일 연속 음봉. 야, 엄청나네. 이거 봐보세요. 이거는 하나, 둘. 이런 케이스를 사실 보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냥 사주는 사람 없이 그냥 방치된 주식들인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신규 주입하기에는 되게 좋죠. 이런 것들이 사면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는 있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들은 지금 미리 공부는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는 시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라고 보나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으로 1, 2월에 강했습니다. 1, 2월에. 네, 1, 2월에 강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잘 골라놨다가 분명히 추수 잘 해놓으면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코로나도 아닌 것이, 뭐 성장주도 아닌 것이 지금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 한 1년 넘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철강주 막 급등했을 때, 동국제강이나 포스코나 에너지 급등, 이분들 정말 가치 투자를 버텨왔던 분들인데 즐길 때 됐다. 그동안 고통을 이제 좀 그 고통 받았던 거를 이제 보상받을 때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는 분명 그럴 때는 올 겁니다. 하여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네. 좀 시장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이번 연휴에 네.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또 보잖아요. 저 고민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또 한번 화요일 뭔가 조금 더 나은 솔루션. 화요일 날 그러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근데 바로네. 하루 뭐 바뀐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뭐 이러면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마음은 괴롭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구하는 거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스터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투자의 공부니까 그런 하여튼 뭐 계속 돈만 벌면 좋지만 어쨌건 이런 업다운이 있어야 또 거기에서 뭐 뼈저리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확실히 한국 시장은 쉽지 않은 시장인 걸 확실히 알았을 거고, 주식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알으셨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황가로 부르기로. 오늘은 좀 진짜로 뭐 방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친구들한테 말하는 느낌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답답하죠. 그리고 막막하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죠.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주말 그다음에 연휴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